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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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림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상담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오후 6시 이후에 채권 주심 전화. 손녀를 입양해도 될까요? 형제의 난. 게임 내기가 도박이 됐을 때. 자, 이렇게 타이틀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자, 일상에서 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었고 또 생소한 주제들도 있었는데 어떤 상담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티브의 꿈을 꾸거나 혹은 이제 그 삶을 걷고 계신데요. 네. 그 직업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저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한데 지식재산권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가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튜브 전문 변호사분들도 따로 계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개인 SNS나 개인 방송 운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자,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개개의 법률 안에서는 이제 특허법, 실용신안법, 그리고 이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22조 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헌법에 근거해서 지식재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각 지식재산법 1조는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의 공통된 목적은 산업발전입니다. 그래서 위 네 가지 법을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 상표법은 산업발전 이외에 수요자의 이익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발전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목적은 국민경제발전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라이트를 번역한 것인데요.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 일컬어지다가 현재는 그 범위를 넓혀서 산업재산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네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상표법의 경우에는요, 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상표법 1조에서는 이제 목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산업 발전 이외에 수요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허락 없이 침해하는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품질의 물건을 사게 함으로써 이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이제 품질 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도록 하기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품질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법은 기술 발전, 디자인 창작,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등의 통해서 이제 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보 생산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배타적 사용 권리를 보호를 하는 것인데요. 시장에서 배타적 지위를 보호를 하게 되면은 상품의 가격이 상승된다든가 혹은 이제 생산량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이제 허용하는 이유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는 궁극적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결단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지식재산권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찬찬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특허권은 어떤 건가요? 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능성이라든가 신규성, 진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행정청인 특허청에서 이제 출원 절차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위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 부여 여부가 결정되면은 그 특허권자는 이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그 특허 발명을 생산 또는 사용, 양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민사상이라든가 형사상 그 소송을 편하게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실용신앙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권리예요? 네, 실용신앙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해서 고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안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와 신앙권은 둘 다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동일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낮은 것이냐에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요. 실용신안을 보호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발명보다 낮은 정도의 기술인 소발명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중소발명가의 개발 의지가 이제 저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산업진흥이 이제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신앙권을 보호를 통해 가지고 산업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한 10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자, 뭔가 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좀 네, 헷갈립니다.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아, 변호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공부를 하시지? 싶었는데 자, 이제 디자인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디자인, 이게 물건을 디자인하고 뭐 그런 뭐 썸네일을 디자인하고 이런 디자인을 말하는 건가요? 디자인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을 시각적으로 통했을 때 미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특허적 방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저작권적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둘 다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허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공업적 의장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해서 독점적 이익을 이제 향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저작권적 방식에 의한 것은 이제 저작권법에서 응용 미술에 대해서 이제 상당 기간 보호를 하는 것을 이제 저작권적 방식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 상표권은 뭔가요? 네, 상표로 함은 이제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에게 이제 다른 상품들과 식별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기호, 문자 또는 도용으로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상표로 등록되는 것은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서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길잡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상표 사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 사용을 통해서 업무상 신용을 얻어서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의 보호는 특허나 실용신안 같이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취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창해서 상거래에 있어서 자력을 갖춘 심벌 마크이며 이것에 의해 가지고 축적해온 생산자나 영업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이에 의지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는 수요자의 심적 기능을 이제 법이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이러한 기능, 즉 이제 출처 표시 기능이라든가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상표의 사용권자는 상표의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표를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가능하고 또한 갱신을 통해서 10년씩 이제 갱신을 계속해서 상표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봤던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짚어볼게요. 네, 저작권이라는 것은 문화, 학술, 예술적 부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법이 창작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이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 문화 발달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문화적 기본법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특허권, 산업재산권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신규성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권과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개인 방송 등의 채널을 운영할 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심에 있어서 자막을 무료 폰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료 폰트를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들이 필요하십니다. 이제 보통 무료 폰트라는 것은 이제 문서 작성 같은 거를 하실 때 이제 허용되는 것이지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때는 또 다른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더해가지고 이제 폰트를 사용해서 기업이라든가 브랜드 로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타인이 저작 등을 이용해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를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고 한다면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허락 안 받고 가지고 와서 열심히 또 편집을 막 밤새서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남의 저작 문제 등은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입장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민사적 대응 방법과 형사적 대응 방법을 같이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재산권 이 침해를 받으셨다면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 예방 청구를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청구를 하실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셔가지고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더해서 이제 형사적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데요. 형사적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제 침해 행위를 하였다든가 혹은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락 범위를 넘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형사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정보가 넘쳐나던 시대다 보니까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진 일상회로 함께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이제 채권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저녁 8시 이후에 전화를 해서 네. 돈을 갚아라 마라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군요. 일단 지금 채권 추심을 지금 받고 계신 상황이신데 이게 시간이 네. 정해져 있는지 6시 이후에 지금 전화가 와서 좀 불안하신 상황이신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불안해서 내가 이게 그렇죠. 맞는 건가? 예. 그걸 알아보려고 전화 상담 문의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오늘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옆에 변호사님 같이 계시니까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혹시 이제 채권 추심 관련해 가지고 전화 받으셨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혹시 이제 관련 사안들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혹시 이제 상담 전화는 어딜 통해서 받으셨나요? 휴대폰이라든가 혹은 집 전화 이런 걸로 받으셨나요? 공기 전화번호로 해서 받은 건데. 아, 휴대폰으로 연락 받으신 거고요. 네, 제 휴대폰으로. 예,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 업체에서 전화를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혹은 이제 뭐 통신사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미리 말씀 아니, 좀. 채권 추심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 추심 업체에서 받으셨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추심 업체 직원이라는 혹시 이제 뭐 신분증이라든가 혹은 명함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이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그냥 문자만 왔어요. 문자만 받으셨고요. 예, 예. 네, 그리고 혹시 뭐 채권 같은 경우가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통신료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몇 년 정도 지나셨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한 최하로 3년 이상 됐어요. 예. 아, 3년 이상 되셨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저희가 듣던 뭐 그런 추심 업체에서 이제 연락 받으셨다는 거죠? 예, 예. 신용정보업체인가 뭐 그런 데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문의 주신 것부터 천천히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채권의 공정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추심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이 이제 구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채권 추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뭐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냥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야간에도 불시에 전화를 해서 이제 채권을 출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따로 뭐 돈을 달라라는 내용만 있었던 거지 뭐 다른 협박 같은 내용들은 없으셨던 거죠? 뭐, 그거 원하는데 그걸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협박 같은 거 없었을 때 여자분이 전화했는데 네네. 근데 내 전화번호를 몰라야 정상인데 이게 내 이름으로 된 전화번호가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아, 네. 원래, 예, 그 이제 보통 이제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법한 채권 추심에 해당해가지고 이제 공포심 불안감이 유발돼가지고 사생활 또는 이제 업무에 방해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야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8시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8시 이후 저녁 9시까지요? 예, 예. 그 이제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래 가지고 6시 이후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야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채권 추심 내용 자체가 이제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5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뭐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이제 같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따로 이제 협박 사항은 없으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 부분은 해당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굳이 야간에만 들어와야만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불필요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와가지고 사생활이라든가 업무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해당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문자로는 계속 오긴 오는데 뭐 네, 문자는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채권 추심 받으실 때 이거 추심하시는 분의 신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 보통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이제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제 사원증이라든가 신용정보업 종사원이라는 그런 이제 종사업자 이제 등록증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통신요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3년이 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채권 추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채권 자체가 이제 소송 중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심 절차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멸시효요? 네, 그 시간이 이제 보통 통상 이제 민사상 채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추심 행위가 없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제 추심 의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불법적 행위로 이제 불법적 추심 행위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채무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만약에 이제 상대방 추심 행위가 너무 과도하거나 불법적 사유가 의심된다라고 싶으시면은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쪽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무료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로 알아봐야 되나요? 예, 우선은 이제 채권 성질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추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최고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이제 상담을 주변에 통해 가지고 한번 받아보셔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네. 추가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셨지만 추후에 또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소송이 필요하시면 또 대한법률공단에서 무상으로 또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셨다가 또 저희 법률방송 혹은 법률공단을 통해서 또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담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이런 채권 추심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빚독촉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오후 6시가 넘었을 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엄연히 법적으로는 오후 9시 이후를 야간으로 쳐서 네. 그 전에 그럼 전화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예, 뭐 협박성적인 그런 뭐 언사도 없었고 그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례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도. 그런데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심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뭐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도 잘못이지만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협박당하는 기분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 이제 뭐 굳이 야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추심 행위를 하는 행위는 이제 채권 추심법에 의해서 이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추심 행위 자체가 아무리 이제 적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추심 행위가 진행되어야 되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네. 사적으로 이제 구제를 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해서 이제 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는 이제 더해서 채무 변제 확인서를 꼭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안 받으셨을 때 네. 이제 변제 여부가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또다시 이제 제2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셨어요. 그 채무 변제 확인서라고 해서 미리 받아놓을 생각을 대부분은 못 하실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채무를 다 이행을 하셨다면 이 변제 확인서나 뭐 아니면은 변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좀 잘 보유를 하셨다가 가지고 계셔 나중에 또 추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또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또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 보시죠. 대학에 갓 입학한 딸아이가 선배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서 급히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한 결혼이어서인지 사위는 결혼 초부터 술을 마시고 임신한 저희 딸을 데려 6개월도 안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전 사위는 이후 연락 두절 상태고요. 딸아이는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면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손녀는 우리가 키우기로 하고 6년 전 딸아이를 유학 보냈습니다. 손녀가 돌도 채 안 되어 벌어진 일이고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유학을 갔다는 상처를 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아 저희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셈 치고 손녀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손녀도 저희 부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졸업 후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이면 손녀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됩니다. 손녀가 저희를 부모로 알고 있는데 아예 입양을 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입양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라는 또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뭐 조부모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손녀를 지금 입양하고 싶은 그런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그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실무에서는 사안과 같은 일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안에서는 이제 조부모님께서 이제 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 경우 조부모가 손녀 입양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보통 입양 절차보다는 몇 가지 고려하는 기준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일반 양자 입양보다는 친양자 입양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사안과 같은 경우에 주의적으로는 일반 양자 청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예비적으로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해가지고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무에서는 또 종종 있다는 일이 네. 네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입양제도는 제가 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뭔지 또 변호사님 직접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 제도는 이제 민법 제 8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양자 입양 제도가 있고, 그다음 이제 민법 제 908조의 2부터 908조의 8까지 정하고 있는 친양자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친자녀자로서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 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이제 협의로서 성립이 가능하고 양자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이제 양자가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향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권 이외의 모두가 이제 유지되며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입양 시 양부모의 완전한 친양자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재판상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이제 종료되므로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됩니다. 더해서 이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 이제 신분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사연자분께서는 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지금 또 사연을 보니까 아이의 친아빠하고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위, 전 사위, 친부의 동의 없이도 만약에 입양을 하고 싶다면 진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양자와 친양자 입양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제 친부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친생부모, 즉 이제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됐을 때는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부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부가 친권 상실 신고를 받은 경우라든가 혹은 이제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친부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제 친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그 밖에 이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원이 친부의 동의 없어도 친양자 입양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문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쨌든 신문 절차를 거치면 인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연락이 안 된 지 꽤 됐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통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연처럼 혈연 관계 있는 우리 조부모님도 손녀를 친자로 입양을 할 수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우선 입양은 이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 관계가 존재하지만은 부모 자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이제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민법 같은 경우는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양을 금지되는 조건으로는 직계 존속만 제외하고 있을 뿐 혈족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의 의미라든가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친자로 입양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새까맣게 모르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후에 받을 상처 때문에 또 그 조부모님께서 엄청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입양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런 뭐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이렇게 차근차근 과정을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원 같은 경우에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어떤 경우에 조부모의 손녀 입양을 허가했는지 판례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그 지난 21년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부모가 친부모가 있는데도 손자녀의 입양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조부모의 일반 입양 허가를 위한 기준으로서 이제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조부모가 양친자로서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입양의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양육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가 자발적인지 여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해 가지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결국은 도움이 되는지, 혹은 이제 자녀에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를 이제 비교 형량해 가지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위 21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최종적으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입양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엄청 꼼꼼하게 따지고 또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증명해야 될 막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양자 내지 이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이제 그 부모, 친생 부모의 이제 동의도 필요하지만은 이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양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되는, 복리에 도움되는 상황인지를 법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자녀와의 유대 관계라든가 복지 같은 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육 환경을 이제 적법하게 손자녀를 키우실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미리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뭐 마음으로든 뭐 현재 상황은 무조건 다 친딸같이 키우고 계시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어쨌든 조부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전사위 문제만 잘 해결되면 사실 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네, 따님도 지금 뭐 당연히 원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잘 해결돼서 네, 잘 또 친딸로 입양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얼마 전 혼자 계신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유언장에 두 형제가 공평하게 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질 것과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남기셨는데요. 유품을 정리하고 보니 제가 사회초년 시절부터 아버지께 월급을 쪼개 보내드렸던 용돈으로 보험에 가입하셨고 그 보험의 수익자를 저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본 저와 형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하자고 했지만 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절대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도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니 똑같이 반반씩 나누자고 하는데요. 남은 상속에는 저와 형 단 둘뿐입니다. 남은 주택과 상속세, 장례비는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도 형과 나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이렇게 보통 장례를 치르면서 결국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처리해야 될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례에 관련 유산 관련한 것들 때문에
또 상처를 입는 가족 간에 그런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 방송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또 주택연금들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보통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제 생전에 이 주택연금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이 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주택연금도 상속 대상이 포함 자체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우선은 이제 주택연금도 결국은 이제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연금 자체를 같이 배분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네. 이제 주택연금은 이제 정산을 위해 가지고 주택 자체를 이제 임의로 매각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처분 금액과 연금 수령 총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수령한 총액보다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더 크다고 한다면은 그 차액을 이제 상속인들에게 이제 상속분에 따라서 나눠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들은 이제 지금 상담자님과 그 상담자님의 형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수령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각각 2분의 1씩 수령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각각 2분의 1씩. 그렇군요. 주택연금도 상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연금으로 가져간 금액이 아파트 처분가액보다 더 많다면은 이 추가로 지급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인에게 또 추가로 청구가 되는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연금 자체의 유리한 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택의 처분 가액이 이제 연금 가액보다 이제 큰다고 한다면은 상속인들이 그에 대해서 차익을 받으실 수 있지만은 네. 연금으로 지급된 가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오히려 크다고 했을 때는 상속인들이 반대로 돈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오, 되게 좋은데요? 그런 제도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상속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속세와 상속세 신고를 위한 이 세무사 비용까지 그것까지도 이 상속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민법 998조 2에 따르면은 이제 상속 비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조문에 의하면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이제 보통 이제 조세라든가 기타 공과금 그리고 관리 비용, 청산 비용,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장래 비용도 이제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라든가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비용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수수료까지는 세무사 비용까지는 상속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지금 사연 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 상담자분을 수익자로 지정을 해놓은 보험이거든요. 이 보험금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네, 그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험은 약정에 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은 수익자에게 받게 되는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세법상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서는 해당 보험금은 이제 상담자님의 이제 고유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에 해당하는 형과 나누실 필요는 없으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 이 부분은 형이 아무리 나누자고 주장을 해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지금 맞습니다. 사연자분의 것이네요. 한마디로.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또 이게 또 형님하고 지금 약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아버님께서 이제 사전에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지금 형제 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죠. 우리 사연자분은 당연히 아버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근데 형은 절대로 안 된다. 시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당연히 뭐 아버님 유언을 따르는 게 맞지만 이 자식된 도리로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정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유족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망한 사람이 본인의 사망 전에 장기 기증 등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장기 기증을 위해서 장기 적출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인 중에 선순위 상속인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상담자님 사례에서 의하면 이제 상담자님과 그리고 형님?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형님이 명시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게 되어서 장기 기증 절차는 이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동생이 계속해서 우겨요. 이 아버님 그 의지대로 해야 된다, 유언대로. 네. 그러면 이제 법적 다툼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네. 이제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음. 이제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네. 성립되는 게 어렵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 선순위 상속인 지금 이제 두 분 다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 유족에 포함돼서 이제 형님이 반대하시는 이상 진행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언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유족에게 이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렇지만 네. 이제 시신 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유족이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도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만약에 진짜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또 자식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유족이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예, 그 이제 장기 기증 자체를 동의를 이제 등록하시거나 유언에 의해 가지고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법률 규정에서는 이제 유족이 이제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하는 상태라서 네. 제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얘기를 유도를 해봤는데 절대 우리 변호사님 조곤조곤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는 유족들이 반대를 한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장례비 상속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속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수익자로 상담자분을 지정해 놓은 보험은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우리 상담자분이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끝으로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 아버님이 장기 기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형이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사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식사 후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갔는데요. 팀을 나누어서 볼링을 치다가 재미삼아서 돈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팀에 3명 50만 원씩 해서 한 판에 150만 원 정도를 걸고 내기를 했는데요. 며칠 뒤 누가 신고를 했다며 불법 도박 혐의를 받게 됐어요. 누가 신고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기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내기라고 하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지금 네. 볼링으로 한 판에 150을 걸고 내기를 했다는 거는 약간은 조금 도박에 가깝지 않을까.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뭐 회식하면서 팀 동료들끼리 뭐 귀엽게 가볍게 돈 내기를 하는 경우 있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게임을 하면서 내기를 하는 순간 무조건 이게 도박 혐의가 되는 건지 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형법 246조에서는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박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해서 우연에 의해 가지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안과 같이 볼링과 같은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플레이어의 기량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우연적 요소가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적 요소에 의해 가지고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게임 하는 경우에 이제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큰 금액을 이제 주고받고 한다면은 이제 도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애매해요. 만약에 판돈이 적었다 이러면은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제 사회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네.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금액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도박죄가 적용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한 판에 150만 원 정도로 이제 판돈이 좀 큰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안에서는 이제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나 이렇게 뭔가 판단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금액이 조금 경미하면은 굳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좀 과하다 싶으면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명절에 이렇게 친척끼리 모여서 이렇게 고스톱, 화투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도 도박이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네, 그 형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246조 1항 단서에 의하면은 있구나. 예,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고 한다면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시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일시오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제 도박이 행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 혹은 이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친구끼리 이제 커피값 내기를 위해 가지고 행해진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와 같은 대법원 견해에 비춰 볼 때는 이제 명절에 친척들 간에 이제 아주 작은 판돈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카드 게임이라든가 화투 같은 행위는 이제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이 마냥 냉정하지만 않아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도박죄가 성립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불법 도박의 기준이라던가. 네, 그 이제 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확실하게 예견을 하거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하면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죄에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물 등의 득실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지급받는 금원이라서 도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득실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에서 져서 정말 큰 돈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불법 도박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도박죄에서 도박의 대가인 이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존재를 하고 우연성에 의해 가지고 승패가 좌우된다고 한다면은 도박 행위 자체는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이상 이제 돈을 잃었는지 혹은 이제 돈을 이제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도박죄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박죄에 가담한 이상 돈을 잃어버리셨다고 하더라도 도박죄 성립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기준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돈이 아니라 내기를 할 때 뭐 물건이라든지 대가, 또 다른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도 도박죄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그 도박죄에서 이제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외에 물품이라든가 대가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물의 액수가 미리 확정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제 재물 자체가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박죄는 성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막 큰 맞습니다. 금액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임 결과를 두고 하는 내기가 도박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또한 이제 그 도박죄는 이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 대가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재물이라든가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하지 않고 네. 또 다른 이제 내기 같은 거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구성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그 상식선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도박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뭐 아닌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거 조금 이래도 되나 싶으면 도박인 것 같아요, 보통. 네,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지금 어쨌든 신고를 해서 혐의를 받게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제 게임 같은 걸 하실 때 과도한 금액을 이제 거시는 것은 이제 도박죄에 해당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위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박죄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은 이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3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습성도 이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기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상담 전화도 있고 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께서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용 변호사님과 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